K 뭐였죠? KCL에서 KCL이 뭐죠? 그렇죠. 뭔가 이런 걸 그린 걸 기억이 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I1이고 이게 I2고 이게 I3고 이게 I4라고 했을 때 굉장히 간단해요. 그냥 sum of n. 전류의 합은 특정 노드로 향하는 전류의 합은 0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우리가 봤던 KCL이에요. 그 다음에 얘기했던 게 뭐였죠? 롤링볼 얘기했었죠? 기억나죠? 이렇게 공이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갈 때 이때 높이의 합, 델타 H, 높이 차의 합은 어떻게 된다고 했었죠? 0이 된다고 했었죠? 그게 이제 높이의 합은 0. 여기서 이것과 비슷한 비율을 거쳐서 나온 게 KVL이에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KVL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이후에 파워, 전력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은 그거를 간단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죠. 잘 보이나요? 잘 보이죠? 이렇게 간단한 회로가 있다고 쳐보죠. 자, 이게 뭐죠? 볼티지 소스고, 그리고 우린 두 개의 저항이 있죠. 자, 볼티지 소스가 공급하는 전압을 VS라고 하고, 두 개의 저항을 각각 R1, R2라고 합니다. 이전 시간에 우리 커런트를 얘기했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볼티지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롤링볼을 했을 때 델타 HI의 합이 0이라고 했었죠. 이때 우리 델타 H를 어떻게 정의했었죠? 올라갈 때는 뭐 플러스고 내려갈 때는 마이너스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정확한 정의는 뭐에 대해서 공이 흐르는 방향에 대해서 보는 거예요. 공을 따라서 공이 이렇게 흐른다고 했을 때 이 방향 공이 올라갈 때 델타 H는 플러스가 되고 이렇게 될 때는 마이너스가 돼요. 반대로 공이 물론 중력에 의해서 그렇게 되진 않겠지만은 이렇게 흐른다고 해보죠. 이런 경우에는 이 경우와 이 경우의 델타 H는 플러스가 되고 반대의 경우 이 경우에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이제 델타 H를 볼 때는 그 방향성을 보게 되고 이제 그거가 이번 KVL의 가장 혼란스럽지만 핵심이 되는 부분이에요. 자, 간단하게 문제를 그냥 풀어보죠. 볼티지 소스가 5V를 공급하고 있고 R1이 2옴, R3이 3옴이라고 해보죠. 이때 그냥 우리가 풀면 전류가 얼마죠? 전류 1A죠. 그냥 1A가 흐르게 돼요. 자,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되면서 우린 전압 강화로 들어본 적 있죠? 전압 강화. 전류가 저항을 따라 흐르면 전압이 강화가 되게 돼요. 이렇게. 이때 우리가 전류의 방향에 따라서 이제 방향이 있는 거예요. 전류의 방향에 따라서 봤을 때 생기는 전압의 변화를 델타 V라고 해보죠. 따라서 이걸 델타 V1, 이거를 델타 V2, 이거를 델타 V3라고 해보죠. 델타 V1은 VS를 따라서 전류가 이렇게 흐를 때 전압이 어떻게 바뀌느냐를 보는 거예요. 델타 V2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전류가 시계방으로 흐를 때 얼마만큼 전압이 바뀌느냐를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델타 V1 같은 경우에 델타 V1은 어떻게 될까요? 자, 전류가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그리고 볼티지 소스를 지나서 넘어갔을 때 전압은 상승할까요? 내려갈까요? 상승하죠. 보통 상승해요. 왜 상승한다고 얘기할까요? 우리는
볼테이지 소스의 방향이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로 돼 있죠. 간단하게 우리 배터리 생각해요. 배터리. 여기 배터리가 있으면은 배터리 상단은 하단보다 전압이 높죠. 따라서 전류를 따라서 이렇게 봤을 때 이 지점보다 위에 있는 위 지점이 훨씬 더 전압이 높게 되죠. 얼만큼 높냐면은 델타 V1만큼 높게 돼요. 따라서 이 경우 델타 V1은 VS가 되고 플러스 5V가 돼요. 자, 그럼 두 번째로 첫 번째 번에선 전압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배웠던 전압 강화에 따라서 전류가 저항을 따르게 되면 전압 강화가 발생하게 돼요. 따라서 델타 V2는 마이너스 IR1이 되게 되고 델타 V3는 마이너스 IR2에 이렇게 바뀌게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지금 뭘 모르죠? 여기서 미지수 I를 모르죠. 현재 우리는 답을 알고 있어요. 답은 1옴이에요. 어쨌든 이 식에서는 우리는 I를 몰라요. 따라서 그 이전에 얘기했던 KCL 델타 V의 합은 0이라는 이 KCL을 따라서 이 회로를 해석할 수 있게 돼요. 어떻게 해석하냐? 시그마 델타 V I는 델타 V1 플러스 델타 V2 플러스 델타 V3는 VS 마이너스 IR1 마이너스 IR2는 제로가 되게 돼요. 그럼 I는 어떻게 되죠? I는 R1 플러스 R2 VS가 되고 이 값은 5V 오버 5옴이 되기 때문에 1A가 되겠다. 너무 명백하죠? 너무 명백하게 되죠. 이제 이거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지 그 다음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자, 문제를 보도록 하죠. 우리가 이거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된 이유는 이미 우리는 전 볼테이지 소스와 레지스터에 굉장히 친숙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딱 보는 순간 감이 오죠. 많이 배웠으니까. 하지만 다른 방법을 보도록 하죠. 예제 2.6이에요. 이거 뭐 책이 있으면 좋겠지만 없어도 상관은 없어요. 자, 예제 2.6은 자, 문제가 이건 아니에요. 다음과 같은 회로가 있다고 보죠. 자, 하나의 소자가 있고, 이건 볼테이지 소스예요. 하나의 소자가 있고 4개의 컴포넌트가 있어요. 하나, 둘, 셋. 지금은 이제 이름은 없지만 4개의 컴포넌트가 있을 때 여기에 걸리는 V1이 6V, 여기에 걸리는 V3가 1V일 때 V2가 얼마냐? 질문이에요. 자, 여기서 이 그림에서 첫 번째 이 그림에서 보여주는 첫 번째 포인트는 이게 저항일 수도 있고
저항일 수도 있고 또 볼테이지 소스일 수도 있어요. 네모로 그렸다는 거는 뭐든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후 여러분들이 숙제를 풀 때 알게 되겠지만은 이게 뭐든지 될 수 있어요. 그 첫 번째 포인트고, 두 번째 포인트는 이제 여기 소자 밖에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표시가 붙게 되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자, 여기에 젠 전압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볼트미터라고 있죠. 볼트 전압 측정하는 거. 볼트미터로 여기에다가 이 부분과 이 부분 전압을 측정했을 때 그때 값이 V1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묻겠죠. 아니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할 수 없나요?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하지만은 이렇게 그리고 V1이라고 했다는 뜻은 V1이 6V죠. 그 말은 이 지점이 플러스 지점이 마이너스 지점보다 6V 높다는 뜻이에요. 자, 이거가 좀 이야기가 힘들죠. 자, 그럼 이걸 보죠. VS가 1V인 볼테이지 소스가 있고 R이 1옴인 저항이 있다고 보죠. 그리고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그리게 돼요. 이거를 VX라고 적고 문제가 VX가 얼마일까요? 라고 물은 거예요. 자, 얼마일까요? 1V일까요? 마이너스 1V일까요? 1V겠죠. 많은 학생들이 대답하기 좀 굉장히 혼란스럽게 질문이 나와요. 나중에 수업 끝나고 나면은. 자, 그럼 이게 왜 마이너스 1V가 아니고 1V일까요? 생각해 보면은 선생님 이거 전압 강화가 발생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마이너스 1V 아닌가라고 물을 수 있겠죠. 왜 그럴까요? 자, 전류가 이 방향으로 흐르죠. 그럼 전류가 이 방향으로 흐르면은 여기서 1로 갈 때 전압이 떨어지죠. 그 말인즉슨 이 지점에 비해서 이 지점이 전압이 높은 거죠. 얼마만큼 높죠? 1V만큼 높죠. 따라서 이렇게 되면 답은 1V가 돼요. 왜냐면 마이너스에 대한 플러스의 전압이 얼마인가를 묻는 거예요. 이거는 이 플러스 마이너스 표시가 소자 밖에 있죠. 이 말은 볼테이지 소스 가진다는 뜻이 아니고 문제를 바꿔서 자, 이렇게 더 쳐보죠. 문제로 가보도록 하죠. 자, 이 원 문제에 따라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첫 번째 컨셉은 이제 이 측정된 플러스 마이너스 값이 여기 회로에 쓰이게 됐고, 두 번째는 KVL의 우리가 KVL 때까지 설명할 때 하나의 회로에 대해 봤었죠. 그런데 롤링볼 봤을 때 롤링볼 어때요? 굉장히 많은 길이 있었죠. 어떤 공은 이쪽으로 가고 어떤 건 이쪽으로 가고. 하지만 어느 길로 가나 델타 H의 합은 0이었죠. KVL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길로 가나 델타 V의 합은 0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소자에 대한 건 정의가 안 돼 있죠. 하지만 관계가 없어요. 자, 어떻게 하는지 보죠. 델타 V의 합은 0이 되는 거예요. 그럼 시작해 볼 거예요. 자, 언제나 그렇듯 우리 볼테이지 소스 바로 밑에 시작하죠.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전류가 이렇게 흐를지 안 흐를지는 아무도 몰라요. 가정하는 거예요, 그냥. 따라서 이건 전류가 흐른다면 이렇게 따라가면서 보는 거예요. 자, 따라가면서 볼 때 첫 번째 델타 V는 얼마죠? 네, 12V인데 VS2죠. VS2.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전류가 아니고 그냥 선으로 이렇게 따라갔을 때 그 다음 만난 소자가 이 소자죠. 여기 V1이 걸려요. 자, 그럼 이때 델타 V는 얼마일까요? 마이너스 V1이 되죠. 다시 한번 얘기해보죠. 왜 마이너스 V1이 되죠? 여기보다 여기가 V1만큼 높으니까 이 방향대로 간다는 뜻은 전압이 떨어진다는 뜻이죠. 이해되나요? 되죠. 자, 두 번째. 우리가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길이 두 개 나온 거예요, 지금.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갈릴까요? 아니에요. 그냥 롤링볼 생각하면 우린 공 하나 따라가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따라갈 수 있고 이렇게 따라갈 수 있는데 우린 위쪽 소자의 정보를 알죠. 따라서 위로 갈 거예요. 위로 가면은 그 다음 델타 V가 얼마죠? 마이너스 V2가 되고 다시 돌아와서 델타 V는 다시 마이너스 V3가 되죠. 그리고 돌아오면은 원래 지점으로 돌아오게 되고 이때 그럼 끝났어요. 이 경우 답은 값이 0이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이제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죠. 대입해서 12 마이너스 6 마이너스 V2 마이너스 1 0이 된다. V2는 5죠. 5볼트죠. 자, 쉽죠? 자, 그럼 반대로 이렇게 해보죠. 이렇게 됐어요. 는 뭘까요? 정체가 전류가 이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되죠. 그럼 전압이 어떻게 되죠? 떨어지죠. 뭐가 될까요? 저항일 수도 있고 또 볼테이지 소스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기 저항이 있다고 쳐보죠. 전압가가 발생하겠죠. 첫 번째 케이스예요. 두 번째 케이스는 뭐가 있죠? 역으로 이렇게 볼테이지 소스가 가할 수가 있겠죠. 두 개의 케이스가 존재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거는 이 문제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 의미가 없냐? 현재는 우린 볼테이지만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쉽죠? 질문 있나요? 왜 고려 안 해주느냐? 그게 테크닉이에요. 자, 우리가 이후에 KVL을 쓸 때 굉장히 유용한 방법이 뭐가 있냐면은 구술 얘기했었죠. 처음 얘기한 구술이 어느 길을 가나 한 길로만 따라가서 측정하면 되는 거예요. KVL이 언제 유용하냐면은 첫 번째 왜 일단 질문 답 왜 이거는 고려하지 않느냐라고 하죠. 사실 그거에 대한 답은 V2고 이거 병렬 연결이니까 이것도 V2예요. 그렇죠. 이게 그거에 대한 답이에요. 그건 어디까지나 이 소자에 대한 이 회로에 대한 단편적인 답변이고 실제로 KVL이 강력한 이유는 어려워 보이겠지만 이건 정말 여러분들은 2주 후에 이걸 굉장히 쉽게 풀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런 회로가 있다고 쳐보죠. 자. 그러면은 이 회로 해석할 때 여러분들이 아는 소자가 있을 거고 모르는 소자가 있을 거예요. 이때 어떻게 문제를 푸냐면은 KVL을 돌리는 거예요. 패스를 여러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나 여기서 시작할래. 나 근데 이 값은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따라간 다음에 이렇게 따라간 다음에 이렇게 델타 해서 여기 나오는 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길로도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한 바퀴 돌리면은 거기에 나오는 델타 V의 합은 0이 된다. 이게 이제 KVL 쓰는 방식이에요. 그럼 여러 가지 여기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그러면은 여기는 굉장히 많은 경로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처음에 얘기했던 미지수 숫자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방정식이 하나 나오죠. 두 번째 방정식은 예를 들어서 KVL을 이렇게 돌리면 델타 V의 합은 역시 0이 되게 만들겠죠. 이렇게 수많은 식을 세운 다음에 이 식의 숫자가 미지수 숫자가 일치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배운 연립 방정식으로 문제를 풀면은 이제 회로를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건 챕터 3장을 다루게 될 거고요. 지금 그거의 기초가 되는 KVL에 대해서 먼저 다뤘어요. 자, 끝났어요. KVL. 굉장히 허무하게 끝났죠. 여러분 교재 2.4절에 있는 파워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할 거예요. 파워가 뭐죠? 네? 전압? 전류? 전력이죠, 전력. 전력이라고 얘기하면 좀 감이 안 와서 파워라고 할게요, 그냥. 자, 우린 기계과니까, 한 학생을 제외하고 다 기계과니까, 기계적인 방법부터 시작해 보죠. 자, 테이블 위에 물체가 있어요. 테이블 위에 물체가 있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힘 F로 밀었을 때 길이 L만큼 움직였다고 쳐보죠. 자, 이때 하는 일의 양은 뭐죠? 1. 일의 양은 FL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당기는 거를 얼마 동안 천천히 당겨, 빨리 당기든 시간 t만큼 당겼다고 쳐보죠. 이렇게. 그럴 때 하는 단위 시간당 일은 단위 시간당 하는 일은 어떻게 정의되죠? 힘 곱하기 길이 나누기 시간이 되죠. 이거를 약간 바꿔서 보면은 L 나누기 T는 뭐죠? V죠. 그러니까 F V가 되게 되고 이 V는 전압이 아니에요. 속도, 벨로시티예요. 이거를 우리는 기계 역학에서는 파워라고 부르죠. 단위가 뭐죠? 단위 굉장히 많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겠죠. 줄 퍼 세컨드 있을 거고 또 뭐가 있죠? 이거를 잘게 쪼개면은 뉴턴 미터 퍼 세컨드 될 거고 하지만은 이런 단위를 쓰죠. 와트라고 하죠. 자, 비슷한 비유로 봤을 때 이제 전기공학과 기계공학을 이렇게 약간씩 이해를 할 때 같은 방식으로 이해를 하면 돼요. 제일 처음에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이 전류가 흐르는 그 배선을 물이 차 있는 관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었죠. 그렇죠? 그때 그러면 물이 흘러요. 많이 넓은 파이프에 천천히 흐르든 좁은 파이프로 많이 흐르든 유량이 많아지는 거, 그 속도가 뭐에 해당될까요? 전기공학에서는 뭔가 많이 흘러요. 전류가 되겠죠. 그래서 기계공학에서 벨로시티는 전기공학에서는 전류와 동치로 놓을 수가 있게 돼요. 자, 그러면 이 벨로시티, 이 관의 물을 밀기 위해서 주는 힘은 뭐와 될까요? 그렇죠? 이거에 해당되게 돼요. 자, 그래서 이걸 딱 두고 봤을 때 이제 이런 저항이 있다고 쳐보죠. 이런 저항에 어떤 특정 전류 I가 흐르게 돼요. 우린 이거를 이제 블럭은 보통 이렇게 어느 정도 세상 우리는 알다시피 모든 길이는 유한하잖아요. 무한한 길이가 없어요. 따라서 시간 t만큼 이렇게 끄는 거지만은 전기공학은 그게 아니고 그냥 계속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I가
흐르고 있는 저항 R이 있어요. 이때 걸리는 전압을 V라고 하게 되면은 무슨 뜻이냐? V라는 힘으로 I라는 힘을 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일을 하고 있냐? 저항에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 그걸 동치로 V와 I의 곱으로 표시할 수 있게 돼요. 그럼 유닛은 뭐가 되죠? 볼트, 암페어가 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와트가 되게 돼요. 다 배웠죠? 예전에. 자, 다 배웠지만 이제 복습 겸 다른 방식으로 표현 가능하죠. 어떤 방식이 있죠? 우리가 만약에 저항값을 넣고 싶다 여기다가 이렇게 그러면 i제곱 r로 표시할 수 있거나 또는 r분의 v제곱을 표시할 수 있게 되죠. 다 그게 그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느끼겠지만은 어떤 소자 옆에다가 V라고 적으면 거기에 걸린 전압을 얘기하는 거고 I를 얘기하면은 흐르는 전류 P라고 적으면은 거기서 소진되는 파워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예제 2.8이 있어요. 너무 쉬워서 정말 그렇긴 하지만 일단 해보죠. 다음과 같은 회로가 있을 때 첫 번째 저항과 두 번째 저항 되는 파워가 얼마냐? P1은 뭐죠? P1은 여기서 우리가 뭘 알고 있죠? 전류와 전압을 알죠. 너무 굉장히 뭔가 허무하죠. IR은 아니고 I, V니까 이거는 0.8W, P2는 0.4W가 돼요. 그냥 다 해보죠. R1은 얼마죠? V 오버 I 맞죠? V1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게 얼마죠? 80옴이 되고 R2는 40옴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거를 너무 쉽지만은 이런 것도 자세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제 현재 여기다가 12V, 8V, 4V라고 하면 사실 이건 정확한 표현이 아니에요. 왜 아니죠? 플러스 마이너스 안 붙였죠. VS 옆에는 안 붙여도 돼요. 왜냐하면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있으니까. 일단 붙여보죠. 이렇게. 이거 안 붙였죠. 원래 붙여야 맞는 건데. 붙일게요. 일단 붙이고 이렇게 붙였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보죠.
회로가 있다고 쳐보죠. 이때 우리가 이거를 VS라고 하고 이걸 V1이라고 그러죠. V1은 양수죠. 현재 이거만 봤을 때 V1은 양수고, 따라서 이 저항에 의해 생기는 건 볼테이지 드랍이 생기는 거죠. 그럼 이때 여기서 파워가 얼마인지는 여러분들 수식에서 그냥 넣으면 되지만 파워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파워가 얼마냐고 물었지만 이때 파워가 어떻게 될까요? 전류가 이렇게 흘렀어요. 저항을 따라 흐르게 되면 전압 강화가 발생하게 되죠. 그 전압 강화에 따라서 파워가 데서페이트 되겠죠. 소진되게 돼요. 그 소진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 자, 아까 블럭을 또 지워. 우리가 이 블럭을 밀죠. 블럭을 준 거예요. 우리가 에너지를 공급했죠. 블럭에다가. 이거는 파워 서플라이예요. 파워를 공급한 거죠. 공급된 파워는 어디로 가겠어요? 파워를 데서페이트, 소진시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했을 때, 그럼 우리가 이런 경우에는 볼티지 서플라이 저항이니까 왠지 이게 저항이 이 소자가 파워 서플라이고 여기서 파워 데스페이션이 발생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왜냐면 명확하니까. 하지만은 이렇게 나보죠. 그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뭐가 파워를 공급하고 뭐가 파워를 데스페이트 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을까요? 전압이 있어요. 전압. 자, 깔끔하게 아주 깔끔하게 보죠. 여기 5V, 여기 5V죠. 어떤 게 파워를 서플라이하고 어떤 게 파워를 데스페이트 할까요? 이렇게 서플라이. 왜? 따라서 이 저항 전류예요. 가로 열고 잘 보이나요, 여기? 잘 보이는 것 같. 자, 모든 거는 파워를 봤을 때 모든 건 전류의 방향에 따라 다른 거예요. 자, 전류가 흐르는 방향에 대해서 이게 기준이에요. 이 화살표 방향에 대해서 볼테이지 드랍이 발생하면은 이거는 파워 데스페이션이에요. 그리고 볼티지가 올라간다. 전압 상승이 일어난다. 이거는 파워 서플라이예요. 이 관점에서 봤을 때 왼쪽 소자는 전류의 방향에 따라서 볼티지가 상승하죠. 따라서 이거는 파워 서플라이고, 여기는 파워 데스페이션이 발생하겠죠. 다시 소자로 가죠. 전류의 방향이 이렇게 흐르니까, 시계 방향으로 흐르니까 여기서는 파워가 공급되죠. 서플라이 되죠. 그리고 이 소자는 어때요? 파워가 소진되고 데스페이션 되고, 그 다음 소자에서도 파워가 데스페이트 되고.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는 이제 교재가 영어니까 숙제도 영어예요. 나오겠지만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파워가 서플라이는 쉬워요. 파워 서플라이 뭐
얼마가 서플라이 되냐 물을 수 있어요. 하지만 문제가 갑자기 얼마의 파워가 컨숨이 되냐 그러면은 이게 모르는 단어예요. 이게 뭐지? 데서페이 된다, 컨숨 된다 다 마찬가지예요. 다 소진되는 거예요. 자, 다시 소진돼. 자, 그럼 이건 회로상에 나타나는 거예요. 회로상. 우리가 문제. 그럼 실제로 그 컨숨된 파워는 어디로 갈까요? 열 에너지로 가죠. 너무 대답이 간단하게 나와가지고 당황스러운데, 자, 우리가 이 블럭을 줬어요. 이 블럭을 이게 되면 우리가 한 일은 우리는 에너지를 줬어요. 서플라이 했는데 그 저항이 없다면 운동 에너지로 바뀌겠죠. 저항이 있다면 마찰이란 게 뭐죠? 결국엔 이렇게 열이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마찰에 의한 열로 발생하든 또는 저항에 의한 열이 발생하든 마찬가지 원리예요. 여러분들이 알겠지만 여러분들이 쓰는 전열기, 예를 들어 전기장판이라든지 온수매트라든지 대부분 모든 것들이 이 방법에 따라서 되는 거예요. 저 경우 같은 경우 I 값이 실제 흐르는 전류. 예, 그렇죠. I가 미지수면 이제 문제가 골치 아파지죠. 예. 그럼 그거부터 풀고 시작해야 돼요. 맞죠? 자, 예제 2.9번에 있는 문제인데, 자, 문제는 퀘스천은 뭐냐면은 어느 소자가 파워를 공급하느냐, 그리고 어느 소자가 흡수하느냐. 마찬가지. 컨숨, 데서페이트, 업소 마찬가지예요. 다 흡수하냐는 거예요. 어느 소자하고 어느 소자냐. 그게 문제예요. 볼까요? 먼저 제일 처음에 일단 파워를 알려면은 되고 전류를 알아야 되겠죠. 미지수가 좀 있죠. 자, 미지수부터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여기 2A가 있고 여기 3A가 있으니까 여기는 전류가 5A가 되겠죠. 물론 뭘로 풀죠? KCL로 풀죠. KCL 풀면 되지만은 너무 간단하니까 이런 거는 그냥 풀면 돼요. 자, 5A. 그 다음 뭐를 모르죠? A에 걸리는 전압을 모르고 D에 걸리는 전압을 모르죠. D에 걸린 전압은 얼마일까요? 10V죠. 플러스가 위에 있을까요? 플러스가 아래에 있을까요? 위에 있죠. 자, 왜 그렇죠? 첫 번째 답은 병렬이니까죠. 두 번째 답은 KVL로 하면 돼요. 자, KVL로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돌렸을 때 마이너스 10이죠. 돌아가서 여기 되려면 플러스 10이 돼야 되겠죠. 따라서 20V가 돼요. A 보죠. A는 전압이 얼마죠?
KVL 해보죠. 자, 이 방향으로 돌리는 거예요. 돌렸으면은 처음에 여기서는 얼마죠? 델타 V가 플러스 3. 그다음 D에서는 마이너스 10, C에서는 마이너스 5죠. 전압 강하니까. 그다음 이건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적어볼게요. 마이너스 플러스로 적어볼게요. 그리고 이거를 VA라고 했을 때 이거는 그 다음에는 VA가 플러스 VA가 되고 0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죠? 12 VA는 12. 다행히 여기 플러스만 적은 게 맞아요. 만약에 마이너스 12가 났다 그러면 이거 다시 바꾸는 거예요. 지우죠. 여기 12V. 자, 그러면은 A부터 보죠. A는 파워를 서플라이 할까요? 업서브 할까요? 서플라이 하죠. 얼마만큼 하죠? 이제 학생마다 편차가 크니까 이제 처음에 얘기를 해줘야 돼요. 자, 다 같이 모르실 수 있어요. 왜 여기 서플라이를 할까 볼까요? 걸리는 전압의 방향과 전류의 방향이 실제 전류 이건 미수고 실제 전류 5A의 방향이 일치하죠. 일치하면은 서플라이죠. A는 서플라이예요. 얼마만큼의 전압을 전력을 서플라이 할까요? V 곱하기 I가 되고 이거는 12 곱하기 5니까 60W가 되는 거죠. 따라서 A는 60W가 돼요. B는 어떻죠? 마찬가지죠. 전류가 흐르는 방향에 따라서 전압이 상승하죠. 따라서 B도 서플라이. S라고 적을게요. 몇 와트 공급하죠? 15와트. C는 어떻죠? 흡수하죠. 흡수. 업소브하죠. 흡수. C가 어디 있어요? 여기 C.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데 전압이 떨어지죠. 따라서 이거는 흡수하는 거예요. 얼마 흡수하죠? 25와트. E는 얼마 흡수하죠? 30. 이것도 흡수하는 거 맞죠? 전류의 방향과 전압의 방향이 반대니까 30와트. E는 흡수하나요? 아니면 공급하나요? 흡수하죠? 전류의 방향이 이러니까 전류의 방향과 전압의 방향이 반대죠. 흡수하고 몇 와트 흡수하나요? 흡수하죠. 체크. 검사해야 돼요, 우리. 공급하는 총 양은 몇 와트죠? A와 B가 공급하는 양은 75와트예요. C, D, E가 흡수하는 총 양은 몇 와트죠? 75와트죠. 이거 일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풀어요. 녹화 방송이어서 굉장히 말하기 조심스러운데 여러분 쓰는 교재가 이제 굉장히 역사가 깊은 교재예요. 쓰인 지 최소한 10몇 년 넘었어요. 그러니까 내 또래 학생들이 학부 때부터 쓰던 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됐죠. 20년 넘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책에는 오타가 굉장히 많아요. 오타가 많고 그리고 책의 구조가 약간 좀 중구난방이에요.
지금 이제 중구난방인데 얘기를 한번 할 거예요. 하지만 교재가 커버하고 있으니까 지금 얘기를 할 거고 2.5절에서는 챕터가 아니고 섹션이에요. 섹션. 2.5절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자, 우린 지금 이번 시간에 무슨 얘기 했었죠? KVL 했었고 그 다음에 파워 했죠. 너무 쉽지만 어쨌든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언급하지 않은 게 언젠간 언급해야 되는데 지금이 그 타이밍인 거예요. 무슨 타이밍이냐? 저항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어요. 저항 존재하죠. 세상에 저항이 많이 존재하는데 우리가 저항 이렇게 이렇게 R 우리가 저항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뭐가 있나요? 가끔 나오는 오음의 법칙에서 R이 있으니까 이건 원래부터 존재하던 물질이 존재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또 뭐가 있죠? KV의 R이 나오죠. 그럼 단지 저항가가 발생한다고 저항이냐? 그게 아니에요. 소자고 거기에 대해 잠깐 얘기해 보도록 하죠. 우리 이런 그래프 많이 봤죠? 이렇게 십자가 그려놓고 오른쪽에 화살표, 왼쪽 화살표 많이 봤죠? 이런 거. 예를 들어서 뭐 y는 x 제곱 그러면 이제 이런 그래프를 그리게 되고 그런데 이제 다른 얘기를 해보죠. x축이 볼티지고 y축이 커런트예요. 어떤 소자가 있을 때 여기에다가 특정 전압을 걸었을 때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측정했다고 쳐보죠. 이게 뭔지 몰라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단지 이건 터미널이 두 개인 소자인 거예요. 이 소자의 전압을 측정했습니다. 전압을 0V 걸었어요. 전류가 흐르지 않겠죠. 대부분. 흐르는 소자도 있을까요? 있을 수 있죠. 첫 번째 답은 커런트 소스. 그렇죠? 두 번째 답, 실생활에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커런트 소스는 아이디어란 케이스니까. 솔라셀. 태양전지 같은 거. 그렇죠? 그래서 태양전지나 다른 여러 가지 태양전지, 배터리 같은 모든 에너지 디바이스들은 이 VI 평면의 다른 형태를 보이게 되는데 우리는 그걸 다루지 않을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전압이 0일 때 전류도 0이에요. 1V를 가했어요. 전압을. 그럼 전류가 흐르겠죠. 이렇게 흐르겠죠. 전압을 점점 증가해요. 그러면 이렇게 점이 이렇게 찍히게 돼요. 전압을 마이너스로 가하면은 전류가 반대로 흐르겠죠. 이렇게. 이것들 연속적으로 했을 때 나오는 선이 예를 들어 선형이다. 이렇게. 선형이죠. 그럼 이 선에는 그 선이 항상 기울기가 존재하죠. 기울기 영어로 뭐죠? 슬로프죠, 슬로프. 자, 이 슬로프는 어떻게 정의될까요? 이 경우에는 특정 지점에 대해서 델타 I 오버 델타 V로 표현되겠죠. 이렇게. 어떤 특정 소재에 대해서 이렇게 선형으로 VI가 선형으로 나오게 됐을 경우 이걸 저항이라고 불러요. 물론 다른 저항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배운 저항은 이래요. 그리고 이때 저항 값은 슬로프의 역수, 즉 가 아니죠. 이렇게 되는 이거를 저항이라고 부르게 돼요. 이렇게 해보죠. 자, 그러면은 이 저항값은 특정 전압의 저항값이에요. 그리고 이 저항값, 이 슬로프가 바뀌나요? 바뀌지 않죠. 그럼 따라서 이런 그래프를 그리는 거 쳐보죠.
그러면은 전압이 특정 값일 때 저항이 이렇게 있겠죠? 전압을 바꿔요. 그럼 저항값이 바뀔까요? 안 바뀌죠. 따라서 이 그래프는 어떻게 될까요? 물론 직선이겠죠. 어떤 직선일까요? 이렇게 수평 방향으로 이렇게 되는 이런 직선이겠죠. 이 특성을 가진 소자가 여러분들이 흔히 얘기한 저항이에요. 저항. 레지스터예요. 자, 그럼 조금만 다르게 생각을 해볼까요? 자, 여러분들이 어디서 뭘 사왔어요. 저항이라고 샀어요. 하나에 100원 주고 샀어요. 그런데 그걸 VI를 측정해 보니까 VI 그래프가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될까요? V가 0일 때 슬로프가 큰가요, 작은가요? 커죠. 크면 R 값은 어떻죠? 작죠. V 값이 플러스 쪽으로 매우 클 때 슬로프는 어떻죠? 거의 작죠. 그럼 저항값은 크죠. 무한대일 수도 있고 크죠. 커요. V 값이 클 때 저항값 크죠. 저항값이 커지죠. 슬로프가 작아지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객관식 문제예요. 객관식을 좋아하니까. 자, 흰색, 빨간색, 노란색 중에서 이 소자의 저항값 잘못했네요. 이거부터 먼저 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자, 원점의 슬로프가 크기 때문에 저항값이 작고 된 슬로프가 작으니까 커지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저항값이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그렇죠? 저항값이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왜냐? 슬로프는 다 양수죠.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에 다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붉은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실제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어떨 것 같아요? 발생하겠죠. 가변저항? 가변저항은 약간 틀려요. 가변저항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저항을 사요. 그럼 저항에 눈금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내가 눈금을 돌려가지고 배공에 맞춰요. 딱딱딱 배공. 그럼 그거는 내가 다이얼 돌리기 전까지 계속 쭉 배공인 거예요. 그건 전압에 따라 저항이 바뀌는 게 아니고 세팅 값에 따라 바뀌는 거고, 이런 예시가 뭐가 있냐면은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굉장히 작은 저항이 있는데 전압이 적으면은 전류가 적게 흐르겠죠. 그럼 파워가 조금 발생하겠죠. 그럼 그 파워는 열을 조금 발생하겠죠. 저항값이 적어요. 그런데 전압을 늘릴수록 전류값도 증가하고 파워 레서페이션도 커지겠죠. 그 파워가 어디로 가죠? 열로 가죠. 열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물성치가 바뀌는 거예요. 점점점 어떤 특성 물질이 온도가 올라갈수록 저항값이 증가한다. 그런 물질이 있다면 그 소자는 이런 형태를 띠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 저항의 특성에 대해서 얘기한 거였고요.
다시 이제 좀 아이디어한 경우로 가보죠. 실제로는 이렇지만 아까 봤던 2.5절의 것처럼 실제로는 그런 형태를 취하지만은 우리는 어디까지나 이상적인 경우를 다루고 있으니까 이상적인 경우의 저항에 대해 얘기해 보도록 하죠. 어떤 특정 금속 또는 뭐 전도체 또는 반도체가 이렇게 있다고 해보죠. 이 반도체 현재 그러니까 계산을 위해서 원통형이에요. 원통형이고 이 원통의 단면적은 A 그리고 이 원통 길이를 L이라고 해보죠. 그러면은 이 저항은 분상 L 오버 시그마 A로 표시하게 돼요. 어떻게 보면 뭐 이게 무슨 뜻이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리는 저항값은 길이에 비례하고 그렇죠? 선을 하나 연결할 때보다 길게 연결하면 길이가 길어지니까 저항값이 증가하겠죠. 길이에 비례하고 단면적에 반비례하게 돼요. 그리고 이 값은 물성치예요. 따라서 구리를 쓰든 뭐 알루미늄을 쓰든 아니면 뭐 백금을 쓰든 각각의 물성치 각각마다 이런 시그마가 다르게 되고 이 시그마는 컨덕터 돼요. 또는 L 오버 A 레지스턴스. 그러니까 각각의 요거는 각각의 물성치고 뭐 위키피디아나 그런 데 가면 값이 나와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는 숙제는 없지만은 예를 들어서 공업센터 별관으로부터 뭐 제2공학관까지 구리를 놓고 싶어요. 구리 도선을 놓고 싶은데 저항값이 100옴 미만으로 만들고 싶다. 구리로 만들고 싶다. 그럼 거리가 500m일 때 그 구리의 반지름 얼마면 될까? 가능하겠죠. 그럼 어떻게 하죠? L 알죠? 그리고 R 알죠? R 100옴이라고 했죠? 그리고 요 로나 시그마 값은 재료에 따라 결정이 되고 아까 중간에 구리라고 했었죠. 따라서 여러분들은 위키피디아나 여러분 교과서에 나와 있는 구리의 물성치 찾으면 돼요. 그런 다음에 A 값이 나오겠죠. A 값에 따라서 그 도선의 반지름을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냥 쉽게 넘어가서 그러니까 뭐 일단 이거는 그냥 알고만 있어요. 자, 알긴 알아야 되니까. 자, 저항값은 V 오버 I로 표시하게 되고 V 나누기 I로 표시하게 되고 너무 당연한 거죠. 표시하게 되고 단위는 옴이고 옴은 T 오버 암페어로 표시하게 돼요. 그리고 이 값은 레지스턴스, 저항값. 가령 어떤 소자가 있을 때 그 소자의 저항값이 얼마, 레지스턴스가 얼마냐라고 물으면 여러분들은 R값을 구해야 되고 그거는 V 나누기 I로 표시하는 거예요. 단위는 옴을 적어야 돼요. 레지스턴스가 얼마냐? 그럼 답 10 아니에요. 10옴이 돼야 돼요. 자, 두 번째, 어떤 경우에 많이 안 쓰지만은 이렇게 표시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항의 역수로 표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단위는 당연히 1 나누기 옴이 되는 거고 이거를 시멘스라고 부르게 되고 암페어 오버 볼티지 그리고 이걸 뭐냐면은 이렇게 나오게 돼요. 예를 들어서 10V의 전압을 특정 저항에 걸었는데 약 100, 너무 많네. 100A는 말이 안 되죠. 100 mA의 전류가 흘렀다라고 했을 때 이 소자의 컨덕턴스가 얼마냐라고 물었을 때 답은 어떻게 구했냐면은 컨덕턴스 G는 I 0.1 오버 10 볼트니까 0.01 시멘스 S 이렇게 적으면 돼요. 이건 그냥
거예요. 그렇죠. 누가 이렇게 막 여러분들 기술문서를 보다가 이게 있어요. 자,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 갑자기 시간이 없네요. 숙제를 못 내겠네요, 오늘. 2장을 끝내야 되는데. 자, 마지막으로 한 문제 더 풀죠. 응? 아직 안 끝났는데.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감을 잡아야 되는데 이제 실제 생활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물질이 많이 없죠. 여러분들 전선을 까보진 않으니까. 그렇죠? 이거 뭐죠, 이거? 샤프심이죠, 샤프심. 자, 샤프심 1cm의 저항값은 얼마일까요? 어떨 것 같아요? 높을 것 같아요? 낮을 것 같아요? 왠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낮을 것 같고, 또 느낌상 샤프심은 한번 보도록 하죠. 저항값은 이렇게 구한다고 했었죠? 로 L 오버 A로 구한다고 했었죠. L은 얼마죠? 1cm. 미터, 우리는 MKS 유닛을 쓰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12-2승 미터가 되고, A는 얼마죠? 여러분들 샤프심 0.5mm가 뭐죠? 0.5mm가 지름이에요? 반지름이에요? 지름이죠. 따라서 파이 R 제곱이고 4분의 D 스퀘어는 파이 0.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의 제곱 미터 스퀘어가 되겠죠. 로는 잘 모르죠. 모를 수밖에 없죠. 그 찾아보면 나와요. 위키피디아 같은데. 자, 카본이요. 카본. 카본은 굉장히 다양한 형태를 지니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흑연 형태의 카본이 있을 거고, 두 번째로는 뭐가 있죠? 많이 쓰이는 거. 앞으로 여러분이 좋아하게 될 다이아몬드가 있게 되고, 또 연구용으로 많이 쓰게 되는 카본 나노 튜브 그런 것도 있게 될 거고. 하지만 이 경우 흑연 같은 경우에는 로가 3.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옴 미터가 되게 돼요. 따라서 R 값을 구하면은 로 L 오버 A 여기 있는 값들을 다 곱하고 나누고 하면 얼마 나오냐? 1.78 옴이 나오게 돼요. 생각보다 작죠. 자, 그럼 과연 이 길이의 구리는 얼마만큼의 저항을 가질까요? 매우 좋아요. 내가 당연히 나도 사람이니까 이런 걸 다 외우지 못하겠죠. 하지만 1000배 이상 좋다고 보면 돼요. 오늘이 두 번째 시간이니까 다음 시간에 2장을 마무리를 짓고 숙제를 낼 거예요. 숙제를 내면은 숙제를 내는 그 날로부터 일주일 후에 돌아오는 수업 시간에 숙제를 제출할 거예요. 뭐가 좋나요? 미리 숙제 문제를 아는 게 좋나요? 아니면 그때 다시 해줄까요? 미리? 다다음 주 월요일이 무슨 며칠이죠?
저희가 수요일이죠. 다다음 주 화요일 24일인가요? 17일은 아니고 24일이죠. 수업 전에 내야 돼요. 수업 끝나고 말고. 너무 작나? 여러분 해보면 알겠지만은 매우 작아요. 30분 이내로 걸릴 수도 있어요. 한번 보죠. 자, 숙제가 많이 나가는 주가 지금은 워밍업이에요. 여러분 첫 주는 워밍업이에요. 이렇게 정기공학이 쉬운 과목은 아니에요 원래. 워밍업인데 6문제죠. 60점이에요. 나중에 뒤로 가면은 숙제가 10문제 넘게 나올 거예요. 그럼 그러면은 100 몇십 점이에요. 이후에 그거를 다 합해서 숙제를 매길 거예요. 100점 만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많다고 싫어할 건 없어요. 왜냐하면 문제가 많아지니까. 어쨌든 3월 24일까지 수업전 제출된 그러니까 숙제는 그 다음 주에 채점이 돼서 반환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